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시행정학 14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더욱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정책평가와 정책 종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평가입니다. 자, 이건 정책평가. 대부분 원래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정책 집행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일단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한 4가지 정도로 드는데요. 교육, 보건, 직업훈련 등과 같은 사회계획에 대한 방대한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우리 사회개발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울 텐데요. 사회개발은 결과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거기에 방대한 지출이 이루어져요. 이게 숫자로 잘 따지기 편한 쪽에 지출이 이루어지면 평가가 상당히 간단한데, 질적인 문제가 포함되면, 복지 같은 것은 질적인 문제가 포함되거든요. 방대한 지출이 나라면 당연히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입법 조치로 사회계획에 대한 평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한 경우에서는 평가를 받아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보다 합리적인 공공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자, 4번째가 이제 특히 요건 이제 뒤에 우리 나온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정리할 때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예산제도가 분석 및 평가에 관심을 두었던 기획예산제도, 특히 분석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제도입니다. 특히 분석입니다. 기획예산제도가 중단되고 목표관리, 연기준 예산 같은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제도가 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평가에 대한,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됐다고 봅니다. 요건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이야기고, 요건 이제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경우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예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평가의 유형은 가장 간단한 것이 이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책이 집행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는 거냐, 그래서 이걸 상대적으로 중간평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는 거냐, 이걸 효과평가 또는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이게 과정 중에, 집행 과정 중에 하는 거고, 이게 집행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고.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른 것은 아닌데, 이 2가지는 시험 문제에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평가성 사정하고 모니터링이라는 건데,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깥에 CCTV 달아놓고 뭐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지, 뭘 잘못한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지 안 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잘못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그렇죠? 근데 잘못이라는 거 원래 정해진 것과 달리 가는 게 잘못이잖아요. 네, 그래서 평가성 사정은 집행 중에 있는 정책의 성과가 원래 의도한 뜻에 비추어 적절한가를 따지는 게 평가성 사정입니다. 요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모르면 그냥 요건 잊어먹고 나머지 2개만 외우셔도 되니까 요건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여간 과정평가에 속하더라. 모니터링도 집행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알아두실 것이 메타평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평가에 대한 평가. 평가한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들을 종합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먹으시고,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다. 상대적으로 상위평가에 속하는 거죠. 위에 있는 평가입니다. 메타평가입니다. 평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정책평가의 기준도 역시 여러분 정책 집행의 유형을 이야기했던 나카무라와 스몰루드가 이야기를 했는데,
1번과 2번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양적 지표고 3번과 4번은 질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지표고 5번째는 양자가 포함된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가 목표 달성도입니다. 여러분 목표 달성도 하면 행정 이념에서 정리하셨지 않습니까? 효과성이죠. 결과가 그렇게 딱 나오느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산출을 측정하는 겁니다. 산출이 목표에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 능률성은 투입분의 산출이 비었지 않습니까? 적게 들이고 많이 내는 거. 맞습니까?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적게 들이고 많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능률적인 목표로서, 지평으로서 좋은 겁니다. 되셨습니까? 목표 달성도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몇 %를 달성했다. 능률성이라는 것은 적은 비용 노력 들이고 많은 결과를 냈다. 양적 지표죠. 3번, 4번 주민의 만족도입니다. 정책 지평을 했더니 주민과의 관계가 증진돼서 지지 기반이 확보되더라. 주민의 만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질적인 개념이죠. 주민의 마음이죠. 숫자로 나타내기 어려운 겁니다. 주민과의 관계를 증진시켜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겁니다. 수익자 대응도, 여러분 수익자라는 건 뭐냐면 정책 집행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받는 집단이 생깁니다. 이득을 받는 집단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이득을 받는 게 그런 수익자가 요구하는 정도에 얼마 정도에 대응하느냐, 어느 정도나 맞춰주느냐 하는 것이 수익자 대응도입니다. 수익자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여 주는가, 이게 수익자 대응도입니다. 이건 질적인 요소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제 유지, 정책 집행이 체제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자, 지금 빨리 머릿속에 정리해 버립시오. 정책평가의 기준은 목표 달성도, 능률성, 주민의 만족도, 수익자 대응도, 그리고 체제 유지. 되셨습니까? 5가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나카무라와 스모루드의 분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시험 문제가 노력이라는 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충분성이라는 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뭐가 됐냐고요? 노력이죠. 요건 결과 따로 고려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투입을 했느냐 하는 것이 노력입니다. 정책 집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질적, 양적인 투입을 했느냐. 결과를 안 따졌습니다. 근데 효과성은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목표 달성도라고 그랬죠. 결과를 중시하는 거죠. 그렇죠? 능률성도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목표 달성이라는 요소는 없지만 적게 들여서 많이 낸다 하는 형태의 어떤 그 기준은 있었죠. 근데 노력은 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결과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느냐는 문제입니다. 충분성은 적절성이라고 하는데, 적절성이라고도 하는데 가치 있는 성과의 달성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이바지를 했는가. 실컷 노력을 하고 뭔가 성과가 나왔는데 그게 원래 원했던 문제 해결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의 문제가 충분성이고 적절성의 문제입니다. 충분성, 그것이 문제 해결에 충분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 형평성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신행정론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던 소수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형평하다. 아니다. 여러분 이제 또 그 기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하고는 평등. 능력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서로가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실적. 예. 그리고 원하는 만큼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느냐 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고, 요건 여러분 뒤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파레토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리를 하셨어요. 파레토 기준이라는 용어는 들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라서 따로 정리는 안 하겠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응성이라는 건 결과 대응성이라는 것은 뭐가 있고 그것에 맞춰서 얼마를 해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얼마나 해줬느냐.
그게 대응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성과가 특정 집단의 요구, 가치를 충족시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목표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요성은. 이건 특히 이제 연기준 예산이나 일몰법 등에서 그와 같은 것이 덜 필요하면 점차 없애는 형태의 것으로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연기준 예산은 예산제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일몰법 하게 되면 해 떨어지는 법이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몰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 정책 평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진실험, 비실험, 준실험이라는 용어는 잠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요. 정책 평가의 타당성의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문제는 이 실험과 관련을 해야지만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어떤 요소를 집어넣는 실험 집단과 이전 집단을 따로 딱 구성을 해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에서, 통제 집단은 이전과 변함이 없는 집단, 실험 집단은 이전에서 한 가지 어떤 변화 요소를 집어넣는 집단, 이렇게 나가지고 요걸 비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양자의 성격이 똑같도록 일단 집단을 구성해서 여기다 한 가지 요소를 더 집어넣어 보는 게 실험 집단입니다. 동질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나이면 나이, 무슨 소득이면 소득, 교육이면 교육, 하여간 남녀 성별이면 성별, 이런 것을 최대한 동일하게 보장을 해놓고 여기다 한 가지 집어넣고서 이때 집어넣기 전에 상황 2개 조사하고 집어넣고 난 후에 상황 2개를 조사해서 이 들어간 요소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따질 수 있는 게 진실험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진실험 하려면 되게 복잡하네, 이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그게 쉽진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시간과 비용이. 자, 그 다음에 비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조사 방법, 우리가 서베이라고 하는 거, 현재 어떤 그 사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비교 집단 없습니다. 어떤 하나를 통째로 두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요소를 집어넣기 전에 수치하고 집어넣은 후의 수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만 놓고. 비실험입니다. 요거는 뭐 있는 걸 그대로 놓고 하니까 별로 어려움은 없죠. 그런데 진짜 이 들어간 요소가 그만큼의 변화를 초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만들고자 하는 게 준실험입니다. 준실험입니다. 실험 집단과 비교가 되는 통제 집단도 만드는데 처음부터 이걸 양자를 다 똑같이 맞추려니까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실험을 할 집단하고 실험을 하지 않을 집단을 두고서 수치를 재고 그 다음에 놓고서 나온 수치를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요 요소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실험은 동질성 확보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입니다. 비실험은 통제 집단 자체가 없어요. 단일 집단만 있는 겁니다. 준실험은 비교 집단은 있지만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책평가의 타당성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길게 많고 이걸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할 요소로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적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 정책 집행이 전후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냐? 그 어떤 요소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앞과 뒤에 영향을 미쳤냐? 얼마만큼 미쳤냐? 그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진실험입니다. 왜? 동질하게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서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 한번 재고 실험 요소 집어넣고 여기 실험 요소 안 집어넣고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죠. 자, 외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요건 다른 것에도 적용될 가능성입니다. 이제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 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입니다. 요건 굳이 따지면 비실험이 제일 크죠.
거기서 나타난 결과 다른 데 갖다 쓸 수 있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내적 타당성 자체 내에서 그 실험 요소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문제. 진실험이 가장 높다. 외적 타당성은 다른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실험이 가장 높을 수 있다. 정리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제 평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종결 문제 하겠습니다. 자, 정책을 끝내는 단계입니다. 정책을 끝내는 겁니다. 정책 평가까지 다 해서 끝내는 겁니다. 끝내려면 목표를 달성했거나 아니면 죽었다 깨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그러면 끝내야죠. 죽었다 깨도 끝낼 수 없는데 끝까지 가겠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뭐. 그렇죠? 목표를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되셨습니까? 정책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종결의 원인으로서 4가지 정도가 이야기되는데 용어만 보시면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치적 취약성. 무슨 말이냐? 야, 이번에 예산 우리 다 10%씩 줄여야 돼. 근데 그걸 버틸 수 있어. 아니,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되겠어. 버틸 수 있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가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항력이 약한 것을 정치적 취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직이 강하지 못하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죠. 두 번째, 조직의 위축입니다.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일 처리 잘 못한다 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정통성의 상실입니다. 정통성의 상실입니다. 예. 자, 여러분, 정책 환경이 변화가 돼서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원래 저일은 내일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없어져야죠. 자, 여러분 2000년대 초반까지, 지금은 죄송합니다. 어떨지를 모르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에 서울에 농정과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시에 농정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업. 서울시에 도대체 얼마만한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나 봤더니 뭐 한 5%가 6%인가가 막 농업에 종사해서 그것과 관련된 농지관리, 이제 농업인 관리해가지고서 농정과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울에서 벼 심고 보리 심고 한 데가 서울에서 있을까요? 정통성 상실입니다. 마지막, 환경적 엔트로피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체제 이론에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 엔트로피라는 그 자체가 나쁜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적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는 것은 환경, 그 조직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지원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이 적어지면 줄여야죠. 종결입니다. 되셨죠? 정치적 취약성, 조직의 위축, 정통성 상실, 환경적 엔트로피 증가. 4가지입니다. 자, 정책 종결을 하려면은 장애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극복 전략은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장애 요인은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줄이려고 했으니까 심리적 저항이라는 게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거 없애라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는 쪽에서 없애라고 하기 전에도 없애죠. 근데 달성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거 없애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실패한 게 아니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 저항이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제도의 영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규화되어 있는 겁니다. 법규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변화에 쉽게 잘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단 어떤 것은 만들어지면 안 없어지려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정책 종결이 안 일어납니다. 역동적 보수주의이긴 한데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바꿀 테니까 그거 자꾸 그만두라 하지 마세요. 알아서 바꿀 테니까. 지키려고는 하는데 조금씩 바꿔가면서 존재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종결 반대를 위한 연합. 특히 이제 여러분, 기득권층은
없애면 자기들한테 손해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법적 장애, 뒷받침되던 법적인 조치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결과적으로 되는데 이놈에게 대표가 어렵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고가의 착수 비용.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몰 비용이 대표적인 거죠. 미리 들어가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도박하는 사람들 코인 넣고 슬롯 머신 같은 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집어넣고 아까우니까 이게 딱 당기면 될 것 같은데 아까우니까 집어넣다가 집 한 채 날리고 수십억 날리고 하는 것이 도박에서의 보통인 상태로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종결에 대한 기본적인 건 정리를 했는데 아까 같이 딱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가서 다시 바꿔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돌아가면 우리가 환류,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죠. 예,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이 돌아갈 때 적극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소극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목표를 바꾸겠다는 장치입니다. 오차만 바꾸겠다. 차이가 생긴 것만 바꾸겠다. 목표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것은 적극적 완료. 목표와 달리 벌어진 차이만 바꾸겠다 하는 것은 소극적 완료. 그 다음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 것. 플러스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플러스 쪽으로 변하도록 밀어주는 것은 적극적 완료고 플러스 쪽으로 변하던 것을 다른 방향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바꿔서 그것을 0에 가깝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소극적 완료입니다. 예를 들면 눈뭉치 굴릴수록 커지죠. 악순환 소득이 작아지니까 소비가 작아지고 소비가 작아지니까 저축이 작아지고 저축이 작아지니까 투자가 작아지고 투자가 작아지니까 소득이 작아지고 소득이 작아지니까 소비가 작아지고 소비가 작아지니까 뭘 하고 여기서 악순환이 계속 뺑뺑 도는 형태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죠. 예, 적극적 완료입니다. 눈뭉치 굴리면 계속 커지죠. 적극적 완료입니다. 그런데 소극적 완료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오차가 난 부분을 줄이려고 반대쪽으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규제,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고 어떤 그 변화된 차이가 생기는 것을 적응해가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과정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